네, 안녕하세요. 투자이패스 진행을 맡은 염정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같이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최근에 시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좀 키워드가 AI인 것 같아요. 네. 근데 AI와 함께 또 AI 의료, AI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신약 플랫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뭐 최근에 뭐 루닛이나 네. 비너 같이 그쵸. AI 네. 이제 영상 진단 플랫폼이 요즘 워낙 이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AI 신약 플랫폼은 이게 우리나라 이제 기술팀에 상장했던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사실 오랜 기간이 지나왔지만은 사실 신약 개발을 실제로 거기까지 간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거의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임상 2상 가거나 3상을 가게 돼서 기술 이전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취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제약 바이오 부진이 그런 측면에서 나오지 않은가.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역할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는 결국 AI 신약 플랫폼이 그 역할을 충분히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로 해외 기업들 중에서 뭐 슈러딩거나 뭐 리커전이나 에스티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노피와 여러 러시아와 같은 빅파마 업체들이 그 후보 물질을 위해서 기술 이전 계약까지 하는, 실제 작년에 5조짜리, 2조짜리 계약이 실제 터졌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한 슈러딩거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5조짜리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몇 천억밖에 안 되는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AI 신약 플랫폼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여주고, 물론 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15년 걸릴 후보 물질 도출이 약 15분이면 된다고. 아, 그게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AI 신약 플랫폼 업체들도 뭐 신테카 바이오도 있고, 네.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탠다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결국에 이 회사들이 슈퍼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데이터를 돌려서 그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역할. 후보 물질이 만들어지고 전 인상 1상, 2상, 3상까지 가는 역할인데, 이 후보 물질 만드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거를 확 단축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만들기 전 단계까지, 예. 그 단계까지를 예. AI 신약 플랫폼에서 예.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빅파마나 우리나라 아니면 뭐 유황영이나 이런 업체들이 야, 우리 것 좀 만들어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차백신 연구소랑 MOU를 맺는, 네. 하나둘씩 이제 이쪽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가 희귀병 그 난치 질환 관련해서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한 단계 올라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빅테크 업체들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여러 업체들이 이쪽 이제 서서히 투자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약 플랫폼 쪽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가 뭐 하반기에 뭐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는 네.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그것보다 AI 이제 그런 신약 플랫폼이 시장에서 더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오 전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신약 플랫폼 사실 쪽으로. 지금 제약 바이오라고 하지만 제약 바이오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은 유황양행, 당뇨, 비만 이쪽으로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그중에 또 AI 신약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시청자들이 제약 바이오 간대. 그렇죠. 뭐, 나 셀트리온 살래? 아니면 나 뭐 딴 거 뭐냐? 제약 바이오 시총 높은 쪽보다는 애들. 일단은 조금은 좀 집약해서 네. 최근에 뭐 비만, 그 당뇨 쪽 치료제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약 플랫폼 이쪽을 좀 유망하게 보신다. 네, 그 중에서도 더 성장성이 있는 AI 신약 플랫폼 보자. 네. 그럼 이제 신약 플랫폼 쪽은 이제 좀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완전 시작이다? 초기 단계죠. 그 중에서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네, 그렇죠. 서서히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신테카 바이오는 물론 이제 지금 슈러딩거가 지금 슈퍼컴퓨터가 2,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도 한 2,800대 정도 있는데, 최근에 공시 나왔어요. 이거 시공 계약을 맺었고 연말까지 10,000대까지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고. 그만큼 이제 향후에 좀 더 빠르게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 후보 물질, 실제로 제가 탐방 갔었는데 딱 이걸 보였어요. 스타벅스에서도 우리가 후보 물질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15분 만에. 그만큼 이제 향후에 이런 데이터가 쌓여지고, 뭐 신테카 바이오는 향후에 이런 구독 경제 서비스, 우리가 이걸 데이터가 있으니까 너네가 이거를 우리를 구독을 해주면은 난 여기다가 너네가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 물질을 만들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런 플랫폼 업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실적은 안 나오지만은 향후에 이런 기술 이전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크게 좀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성장 산업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최근에 워낙에 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산업의 어떤 발달에 따라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연정차님은 또 새로운 거 가지고 오셨다. 네, 뭐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신정상 사업 쪽으로 주가가 좀 많이 좀 주목을 받고요. 기존의 주도 섹터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원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쪽을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지만 자동차 산업 자체에서 자율주행 섹터는 여전히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자율주행의 이제 레벨 2 단계는 일정 부분은 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보급형 차량으로 확대돼서 일단 2026년 앞으로 3년 내까지는 50% 이상의 점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2보다 이제 레벨 3에 대한 부분으로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레벨 3 이번에 현대차도 올해 뭐 시속 80km 내에서 레벨 3를 탑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레벨 3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조금은 저는 모르겠어요. 자율주행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이게 뭐 크루즈 컨트롤이긴 한데 이게 흔히 고속도로에서 내가 일정 속도를 정해져 놓으면은 어느 정도 갑니다. 흔히 뭐 반자율주행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반자율주행이라는 네. 표현을 쓰죠. 근데 레벨 3로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레벨 3에 대한 기존 완성차 업계들에 대한 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뭐 센서, 카메라, 뭐 라이다, 레이더 이런 쪽으로 부품 업체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현대오토에보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맞물리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계열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 뭐 그래서 주가는 20만 원 터치했더라고요. 20만 원을 넘어섰는데 이제 그만큼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자율주행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장 일차적으로 뭐 카메라가 되겠죠.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뭐 이런 쪽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도 아직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뭐 센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영역이 각각 갈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면서 카메라는 자율주행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장점과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사물을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차선, 색상 감지가 좀 뛰어나고 이런 뭐 표지판 같은 판독 능력이라든지 다 좋고 한데 기상 상황에 악천 후에 네, 또 약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라이다 같은 경우는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요. 하지만 이런 좀 그래서 뭐 악천후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좀 장점이지만 카메라보다는 또 아무래도 디테일한 차선이라든지 이런 인지 능력이 조금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약점이 있어서 두 가지에서 또 레이더까지 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복합적으로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간다.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좀 메이드가 안 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상황도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현대차 기아에서 이 카메라의 그 기상 여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자율로 이렇게 그 부분을 클렌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점점 더 저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뉴스 또 하나 나왔던 게 네. 자율주행 관련 법 보완이나 맞아요. 보험 상품 나온다 맞습니다.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저도 생각하는 게 그동안 테마주로서의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아까 윤정창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 위주로 수주와 실적이 동반되는 시즌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아 EV9도 GT9도 이번 올해 연대 출시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율주행은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 좀 강하게 랠리로 갈 수 있는 흐름이 그리고 이제 섹터가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다. 우리가 로봇 섹터도 초반에는 테마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 조금 그 섹터의 어떤
단단하게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 부품주도 좀 좋지만 저는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된 장비주를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카메라, 자율주행 전장용 카메라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방 산업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카메라든 라이다든 어느 쪽으로 더 빠르게 더 먼저 치고 나갈지 모르지만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증설하고 있고 증설하고. 그리고 전방 산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 중에서 이제 퓨런티어가 좀 대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기가 또 미국향 완성차 업계와 맞아요. 또 관련해서 또 수주 계약이 있었죠. 카메라 모듈 수주 계약이 있었고 최근에는 LG 이노텍도 카메라 모듈 공장에 대한 그 멕시코에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객사들이 지금 이렇게 캐파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좀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겠다. 장비 업체들은 보통 수주를 받고 나서 6개월 정도 이내에 실적이 잡힌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흐름이 좀 실적에 빠르게 반영되는 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계속해서 고객사 확대라든지 그리고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프런트를 좋아해서 조금만 이제 첨언하자면 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이게 레벨 2에서 레벨 3 단계 네. 넘어가기 때문에 레벨 2에서는 카메라가 5대에서 7대가 그렇죠. 돼요. 레벨 3단계로 가면 10대가 돼요. 그 10개 최종까지 이상. 가면 한 2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만 해도 그거잖아요. 카메라 더 들어가네? 그러면 얘가 차 한 대당 들어가는 매출이 거의 한 50% 이상? 아니면 그렇죠. 거의 2배까지 예. 가는 건데 심지어 피도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가격이 높아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마진이 좋아지고 예, 그렇죠, 짱이죠. 단순히 Q의 확대도 있겠지만 P의 예. 확대 그리고 점점 더 고사양 카메라라든지 고사양 제품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같이 자율주행 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다시 이 시간 통해서 더 네.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쩌다 보니 다 이제 성장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차근차근 더 밟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벤트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번 주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이틀 전에 지금 네. 사우디랑 러시아가 이제 감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제유가. 예.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한 87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다음 주 13일 날 9시 반에 CPI 맞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나올 거로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3.8%, 지난달에 3.2%였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8월달 유가가 그 당시 80달러 초반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에너지 네. 물가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할 건데 사실 이제 유가가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다음 달에는 또 8월달 물가가 굉장히 9월달 물가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10년물 이제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가냐 여부가 사실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유가 이런 물가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달 또 14일 날 또 ECB 이제 라카르도 총재가 또 금리 인상할지 여부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9월 달은 좀 금리에 조금 시장이 민감해질 수 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은 CPI, 8월 CPI다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